오늘도 흥미진진한 옛 이야기 한 자락을 풀어놓으려 합니다. 오늘은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명줄까지 내어놓을 뻔했던 한 부자의 이야기와 그를 혼쭐 낸 우리 봉이 김선달 나으리의 기상천외한 묘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진주 땅에 박대감이라는 이가 살았습니다. 그 재산이 하늘을 찌르고 땅을 덮을 정도였으나 욕심 또한 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베풀 줄도 알아야 할진데 박대감은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없는 자들의 땅과 재물을 빼앗아 제 배를 채우기 일쑤였으니 그 탐욕이 가히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히 돌쇠라는 순박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돌쇠네 가족은 대대로 물려온 논밭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대감은 그 논밭마저 교묘한 수단과 횡포로 빼앗아 버렸으니 돌쇠네 가족은 하루아침에 살 곳을 잃고 길거리로 내앉아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 피 맺힌 한이 어디 비할 데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남의 것을 빼서 호화롭게 살던 박대감에게는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번쩍이는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돌쇠에게 빼앗은 논밭의 땅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엄청난 금덩어리로 만든 것이었지요. 박대감은 그 금이 자신에게 하늘이 내린 복덩이라 여기며 매일같이 어루만지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송아지에는 돌쇠 가족의 피 맺힌 한이 고스란히 서려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얻은 부정한 재물이니 그 빛이 아름다울수록 원한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천둥이 귓가를 때리는 폭풍우 치던 밤, 박대감의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대사건이 터졌으니 그토록 목숨처럼 아끼던 황금 송아지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박대감은 피를 토하며 내 금송아지 하고 절규했지만 송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으니 범인은 과연 누구이며 이 금송아지 도난은 과연 단순한 절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야말로 박대감이 겪게 될 진정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황금 송아지가 사라진 다음 날 아침, 박대감의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대감은 피를 토하며 내 송아지를 외쳤고 온 마을에 현상금을 걸어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도 출동했지만 송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 수사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의 탐욕이 하늘을 찔러 하늘이 노한 것이다. 아니야. 분명 박대감에게 원한을 품은 자의 소행일 거야. 저마다 범인에 대한 억측이 난무했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금송아지를 훔쳐간 자는 누구일까요? 박대감의 원한이 하늘에 닿았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3명의 용의자를 지목했으니 이 소문은 진주 땅 인근 장터에 머물던 봉이 김선달 나으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장도리가 마을 사람들의 쑥덕거림을 놓치지 않고 전한 것이었지요. 김선달 나으리는 박대감이 드디어 제 발등을 찍었군. 하고 껄껄 웃었습니다. 박대감의 악행을 이미 익히 알고 있던 김선달 나으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첫 번째로 지목한 용의자는 바로 돌쇠였습니다. 박대감에게 논밭을 빼앗기고 가족까지 흩어진 피 맺힌 한을 품고 있던 돌쇠는 금송아지 도난 사건 직후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분명 돌쇠의 소행일 거야. 박대감에게 복수하려고 훔쳤겠지. 하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사건 전 박대감에게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는 증언도 있었으니
돌쇠가 가장 유력한 범인으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김상인이었습니다. 박대감과의 거래에서 크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탕진하고 집안이 몰락한 자였으니 박대감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를 다짐했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최근 도박으로 빚이 많아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는 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의자는 박대감의 집안 하인인 말복이었습니다. 박대감의 악랄한 착취에 시달리며 곧 가족과 떨어져 다른 곳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었다니 그 또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당일 밤 유독 수상하게 행동했다는 다른 하인들의 증언과 박대감 저택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그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3명의 용의자, 저마다 범인으로 의심받을 만한 사연과 정황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관아는 혼란 속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헤매고 있었지만 봉이 김선달 나으리의 눈은 달랐습니다. 김선달 나으리는 겉으로는 범인을 찾는 듯 보였지만 실은 각 용의자들의 사연과 알리바이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김상희는 복수심에 불탔지만 그에게는 금송아지처럼 무겁고 큰 물건을 훔쳐 완벽하게 숨길 만한 치밀함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행동은 너무나 즉흥적이었으니 김선달 나으리는 그가 범인이 아님을 간파했습니다. 하인 말복 역시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그에게는 거대한 금송아지를 훔쳐내고 이를 처리할 배짱이나 수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선달 나으리는 말복에게서 박대감의 은밀한 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김선달 나으리는 범행 현장에 미묘한 흔적에도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인 도둑이라면 남기지 않을 법한 이 집안의 사정을 잘 아는 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 그리고 박대감에게 가장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자의 흔적. 김선달 나으리는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가며 마침내 진범의 윤곽을 잡아냈습니다. 김선달 나으리가 추적 끝에 마침내 찾아낸 이는 바로 돌쇠였습니다. 박대감의 눈을 피해 깊은 산속에 숨어 지내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지요. 김선달 나으리는 돌쇠에게 금송아지 도난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땅을 빼앗기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돌쇠의 피 맺힌 사연을 조용히 그리고 깊이 헤아리며 경청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가족이 겪은 고통과 박대감의 악행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박대감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을 드러냈고 그 과정에서 금송아지에 얽힌 비극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금송아지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돌쇠의 옛 땅에서 나온 박대감의 탐욕이 낳은 원한의 상징이었으니 돌쇠에게는 그것을 빼앗는 것이 곧 빼앗긴 자신의 삶의 일부를 되찾는 복수였던 것입니다. 그는 박대감의 눈을 피해 밤새도록 그 무거운 금송아지를 산속 깊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어렵사리 숨겨두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돌쇠의 사연을 들은 김선달 나으리는 그의 범행이 탐욕 때문이 아닌 피 맺힌 한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김선달 나으리는 돌쇠의 범행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눈을 감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이 사건을 이용하여 박대감의 거대한 죄악을 응징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피 맺힌 사연을 들은 김선달 나으리는 이제 박대감에게 돌려줄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라진 금송아지를 이용해 박대감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탐욕에 대한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마을의 은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으로 얻은 금송아지에는 원혼이 서려 있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주인을 불행에 빠뜨린다더라. 박대감이 금송아지를 잃은 것은 하늘이 내린 벌이다. 박대감은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흥, 쓸데없는 헛소리들이구나. 감히 누가 내 금송아지를 탐내? 저주 같은 걸 퍼뜨리는 게냐? 하며 도리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저 제 귀한 송아지를 훔쳐간 범인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박대감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선달 나으리의 치밀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대감과 아들이 잠든 사이 김선달 나으리는 치밀하게 준비해둔 동말풀향 연기를 방 안으로 몰래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지문 너머로 얇은 나무판으로 만든 황금 송아지 모형의 그림자를 교묘하게 비췄습니다.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 금송아지. 그림자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원혼처럼 박대감 부자의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대감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김선달 나으리의 사전 계획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박대감의 얼굴에는 불안의 기색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말풀향은 서서히 박대감 부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두통과 어지럼증, 속 울렁거림에 시달렸고 밤새도록 시야에 아른거리는 금송아지 환영에 공포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윽! 금송아지 귀신이 나타났다. 나를 저주하는구나. 박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들 역시 아버지와 같은 증상에 시달리며 겁에 질렸습니다. 박대감 부자가 금송아지 저주에 시달리며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김선달 나으리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하인 말복에게서 얻은 단서를 바탕으로 박대감의 서재에 은밀히 침투한 것이지요. 김선달 나으리는 교묘하게 숨겨진 금고를 찾아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대감이 돌쇠를 비롯한 수많은 백성들의 재물과 땅을 부당하게 갈취한 모든 내역이 낱낱이 기록된 시커먼 이중장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모든 악행이 적힌 결정적인 증거였으니 이제 그의 단죄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박대감 부자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김선달 나으리가 흘려보낸 동말풀향 연기는 이들을 서서히 혼미하게 만들었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황금 송아지 환영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정신은 몽롱해지고 현실과 환각이 뒤섞여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밤마다 피를 토하듯 구토를 쏟아냈습니다. 위에까지 개워내며 몸은 쇠약해졌고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살려다오. 금송아지 귀신이 날 죽이려 하는구나. 박대감은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들 역시 아버지와 같은 증상에 시달리며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집안은 비명소리와 구토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대감은 온갖 의원들을 불러 치료를 부탁했지만 아무도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의문의 병에다 밤마다 나타나는 환영과 구토 증세까지 박대감은 이제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거나 정말로 금송아지, 귀신의 저주를 받고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으로 똘똘 뭉쳤던 정신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대감 부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희망조차 잃어가던 찰나 박대감의 집에 신통한 도사 한 분이 찾아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다름 아닌 봉이 김선달과 제자 장돌이었습니다. 김선달은 박대감의 증상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는 분명 부정한 재물에 깃든 원혼의 저주로다. 오늘 밤
내가 영험한 기도를 올려 저주를 물리쳐 주리라. 김선달은 신통한 도사로 변장한 채 박대감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박대감 부자는 김선달 도사에게서 마지막 희망을 찾으려 애원했습니다. 김선달 도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의 맥을 짚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나으리의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부정한 재물에 깃든 원혼이 일으킨 저주로다. 오늘 밤 내가 영험한 기도를 올려 저주를 물리치지 않으면 나으리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오. 박대감은 도사의 말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도사님.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겠소. 박대감의 애원에 김선달 도사는 조용히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촛불은 더욱 희미해지고 방 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선달 도사는 낮은 목소리로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박대감 부자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초조하게 도사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의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촛불이 꺼지며 어둠이 짙게 깔렸고 음산한 기운과 함께 섬뜩한 금송아지 환영이 박대감의 눈앞에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대감 부자의 눈앞에 검은 그림자 두 개가 후련히 나타났으니 다름 아닌 머리에 갓을 쓰고 저승사자 복장을 한 김선달 나으리와 장돌이었습니다. 내 이놈 박대감, 내 죄업을 심판하러 저승사자가 강림했느니라. 저승사자 김선달은 박대감에게 다가가 손에 든 두루마리, 즉 죄업 명부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죄목들을 낱낱이 읊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이 돌쇠의 논밭을 갈취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나 그 금송아지의 원혼이 너희를 저승으로 부르는 증거가 되었도다. 듣거라. 정덕 3년 3월 보름 이 영감의 논밭을 겸유히 빼앗은 죄, 정덕 4년 7월 금음 김초씨의 소를 헐값에 강탈한 죄, 그리고 정덕 5년 10월 초하루 맹순내의 어린 딸을 노비로 팔아넘긴 죄까지 내 놈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여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자신들의 모든 죄업이 낱낱이 폭로되자 박대감과 아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미친 듯이 절규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저승사자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죄를 뉘우치겠소. 재산을 모두 내놓겠소.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박대감 부자는 땅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저승사자 김선달은 그들의 처절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내 죄를 뉘우치고 재물을 베풀어 내 탐욕을 내려놓는다면 잠시 저승기를 유예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금 탐욕에 눈이 멀어 죄를 짓는다면 그때는 목숨을 거두리라. 저승사자 김선달은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남기고 번개처럼 방 안에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박대감과 아들은 그 자리에 실신한 듯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죽음의 공포 속에서 깨어난 박대감은 어제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이중장부에 기록된 모든 부당 이득을 돌쇠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돌쇠는 빼앗겼던 논밭을 되찾았고 김초씨와 이영감도 잃었던 재물을 되찾았습니다. 박대감은 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게 되었으며 보는 사람들마다 살려주십시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좀먹어 버린 것이었지요. 박대감의 단죄가 끝난 것을 확인한 우리 봉이 김선달 나으리는 이제 흩어진 마지막 조각을 맞출 때임을 알았습니다. 김선달 나으리는 돌쇠에게 찾아가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렸습니다. 한이 풀린 돌쇠는 김선달 나으리에게 자신이 숨겨두었던 금송아지의 정확한 은닉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나으리, 그 금송아지 산 넘어
느티나무 아래 깊숙이 묻어두어 싸웁니다. 그 금송아지, 제겐 피 맺힌 원한이었으니 나으리 뜻대로 하시옵소서. 김선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금송아지 그 일부는 돌쇠 자네와 같은 억울한 자들을 위해 다시 쓰일 터이니 마음 놓으시오. 김선달 나으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탐욕의 상징이었던 황금 송아지는 이제 김선달 나으리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탐욕의 눈먼 박대감을 혼쭐 내고 억울한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어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몫인 금송아지를 챙겨 유유히 다음 행선지를 향해 떠났습니다. 돌쇠 또한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봉이 김선달 나으리는 지혜와 재치로 탐욕에 빠진 악인을 응징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재물은 올바르게 쓰일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교훈을 남기며 이 조선민담극장은 다음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